셜록 홈즈 6점의 나폴레옹 상. 런던 경찰청의 레스트레이드는 저녁이면 심심찮게 우리 집을 찾아오곤 했는데 셜록 홈즈는 한결같이 그를 반겨주었다. 그를 통해 경찰 본부의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대한 보답으로 홈즈는 그가 담당한 모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주의 깊게 경청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따금씩 힌트를 주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곤 했다. 오늘 저녁 레스트레이드는 날씨와 신문 얘기를 했다. 그러다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없이 시거만 뻑뻑 빨았다. 홈즈는 그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던졌다. 무슨 일이라도? 홈즈가 질문했다. 아니요, 홈즈 선생. 별로 대단한 건 아니외다.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레스트레이드는 웃음을 터뜨렸다. 홈즈 선생.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주 엉뚱한 일이 되어나서 그런 일로 선생을 귀찮게 해드리는 게 뭐해소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하다고 해도 괴이한 일이면 틀림없는데 난 선생이 평범하지 않은 거라면 덮어놓고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내 견해론 그 일에 관해선 우리보다 왓슨 박사가 제격일 것 같소이다. 병인가요? 난 말했다. 정신병. 그것도 아주 묘한 정신병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나폴레옹 1세를 증오한 나머지 나폴레옹의 조상을 보는 족족 때려 부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믿기 힘들 거요. 홈즈는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그건 내 분야가 아니로군. 네, 맞소이다.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병자가 자기 소유가 아닌 조상을 부수기 위해 주거 침입을 하면 그 일은 의사가 아닌 경찰의 소관이 되거든. 홈즈는 다시 상반신을 일으켜 세웠다. 주거 침입이라 그건 좀 재미있군요. 어떻게 된 건지 들어봅시다. 레스트레이드는 업무용 수첩을 꺼내 페이지를 넘기며 기억을 되살렸다. 처음으로 사건 보고가 들어온 것은 나흘 전이었어. 일이 벌어진 곳은 캐닝턴로에서 그림과 조상을 판매하는 모드 허드슨의 상점이었소이다. 점원이 잠시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서 허둥지둥 가기로 나가보니 다른 미술품과 함께 진열돼 있던 나폴레옹 석고상이 산산조각 나 있었어. 점원은 당장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행인들이 저마다 나서서 웬 남자가 가게에서 뛰어나오는 걸 보았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 악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자의 인상착의도 알 수 없었소이다. 하지만 그건 심심찮게 벌어지는 무의미한 난동 행위 같아서 그때 순찰을 돌던 경관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사실 석고상은 가격으로 따지면 몇 실링밖에 안 나가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 사건을 별다른 조사가 필요 없는 유치한 장난으로 치부했죠.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은 더 심각할 뿐 아니라 더 기묘했어.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젯밤이었소이다. 모드 허드슨의 상점에서 겨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엔 바니콧 박사라는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는데 그는 템스강 남쪽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살림집과 진찰실은 캐닝턴로에 있지만 2km 떨어진 로워 브릭스턴로에 의원과 약국을 겸한 지원을 두고 있어. 이 바니콧 박사라는 사람은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의 열광적인 숭배자라서 집안은 온통 나폴레옹에 관한 책과 사진, 기념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얼마 전엔 모스 허드슨 상점에서 프랑스 조각가 데빈의 유명한 나폴레옹 흉상을 복제한 석고상 2점을 사들이기도 했죠. 박산 캐닝턴로에 있는 자택홀의 흉상 하나를, 로워 브릭스턴로에 있는 의원의 벽난로 선반 위에 또 하나를 올려두었어. 그런데 박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간밤에 도둑이 든 걸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없어진 것은 홀에 놓아둔 그 석고상뿐이었어. 도둑은 석고상을 들고 나가 정원 담벼락에 내던져 무참히 부숴버린 모양이요.
담 밑에서 석고상 잔해가 발견되었으니까 말이죠. 홈즈는 두 손을 마주 비볐다. 정말 묘한 사건이로군요. 선생이 마음에 들어하실 줄 알았어. 하지만 얘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오. 바니콧 박사는 12시까지 로워 브릭스톤로의 의원으로 출근하는데 거기 가보니 창문은 활짝 열려있고 남은 석고상마저 산산조각나서 잔해가 온 방에 널려 있었어. 박사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석고상은 놓아둔 그 자리에서 요절이 났어. 아직까진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한 범죄자인지 정신병자인지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소이다. 자, 홈즈 선생, 이게 전부예요. 괴기하다기보단 독특한 사건이군요. 바니콧 박사가 소장하고 있던 석고상 2점이 모스 허드슨 상점에서 파괴된 것과 똑같은 것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모두 같은 틀에서 떼낸 복제품들이요. 그렇다면 석고상을 때려부순 범인이 나폴레옹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가설은 옳지 않다고 봐야겠군요. 저 위대한 황제의 흉상이 런던에만도 수백 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런 마구잡이 성상 파괴자가 때려부순 석고상 3점이 하필 똑같은 틀에서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든 사실입니다. 나도 선생과 같은 생각이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모스 허드슨이라는 사람은 런던의 그쪽 지역에서 흉상 공급을 도맡고 있는데 요 몇 년간 그의 매장에 있던 나폴레옹 흉상은 그 3점뿐이었어. 그래서 선생 말처럼 런던에 수백 점의 나폴레옹 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 3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소. 그렇다면 인근에 거주하는 어느 미치광이가 가까운 데 있는 것들부터 때려 부수기 시작한 게 아니겠어? 왓슨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편집증 환자의 증상은 무한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난 대답했다. 프랑스의 현대 심리학자들은 그런 상태를 강박관념이라고 부르죠. 증상은 대단치 않고 그것을 뺀 다른 측면은 완전히 정상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책을 지나치게 탐독했다거나 아니면 대전에 참전해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런 강박관념을 갖게 되어 그 때문에 별난 파괴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여보게, 그렇지는 않을 걸세. 홈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자네가 말한 흥미로운 편집증 환자가 아무리 강박관념이 심하다 해도 그것만으로 나폴레옹 흉상의 소재를 알아낼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일세. 그럼 자넨 그걸 어떻게 설명할 텐가? 난 설명할 생각은 없네. 그저 그 신사의 기묘한 짓거리인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뿐이야. 예를 들면 범인은 바니콧 박사의 홀에선 소리를 내다간 집안 식구들이 깰지도 모르기 때문에 석고상을 들고 나가서 부쉈지만 의원에선 그런 위험이 적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박살내버렸네. 그 일은 논할 가치도 없을 만큼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난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돌이켜보면 내가 조사한 고전적인 사건 중엔 일고의 가치도 없을 만큼 하찮은 일로 시작됐던 것들이 적지 않거든. 왓슨? 자네도 그 끔찍한 네버네티 가족 사건에서 처음으로 내 주의를 끈 것이 다름 아닌 더운 날 버터 속에 깊이 박혀있던 파슬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걸세. 레스트레이드, 난 그래서 석고상 3점이 박살난 얘기를 듣고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이한 사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되는지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 친구가 관심을 보인 사건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비극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다음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나더니 홈즈가 전보를 한 장 들고 들어왔다. 그는 큰 소리로 전보를 읽어내렸다. 켄싱턴, 피트가 131번지로 곧 와주시오. 레스트레이드. 무슨 일일까? 난 물었다. 모르겠어. 무슨 일이 생겼나 보이. 하지만 내 느낌엔 석고상 얘기의 후속편일 것 같군. 그렇다면 나폴레옹 상을 부수고 다니는 그 친구가 런던의 다른 구역에서 활동을 개시한 것임에 틀림없네. 왓슨? 식탁에 커피 갖다 놨어. 밖엔 마차를 대기시켜놨고. 30분 후에 우린 피트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런던 제일의 번화가 바로 옆에 위치한
조용하고 정체된 작은 마을이었다. 131번지는 멋대가리 없이 밋밋하게 지은 큰 집이었다.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앞에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서 있는 것이 보였다. 홈즈는 휘파람을 불었다. 저런. 최소한 살인 미수는 되겠구만. 런던의 심부름꾼 아이를 붙잡아둘 정도면 그 이하일 리는 없어. 저 친구들이 목을 빼고 발돋움하고 있는 걸 보니까 무슨 폭력 사건이라도 있었나 보군. 왓슨? 저건 뭐지? 계단 위쪽만 물로 씻어내렸구만. 어찌됐든 발자국도 무척 많아. 레스트레이드가 창가에 나와 있군.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곧 알게 되겠구만. 침중한 얼굴로 우릴 맞이한 형사는 앞장서서 거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엔 면직 실내복 차림에 유난히 후줄근해 보이는 나이 지긋한 사내가 어쩔 줄 모르고 방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레스트레이드는 우리에게 그를 소개해 주었다. 그는 집주인으로 센트럴 프레스 통신사의 기자인 호레이스 하컷이었다. 이번에도 나폴레옹 흉상 사건이요. 레스트레이드는 말했다. 선생이 간밤에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난 사건이 대단히 중대한 국면으로 발전한 지금 선생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소이다. 사건이 어떻게 발전했다는 겁니까? 살인이요. 하컷이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 신사분들에게 말씀 좀 해주시겠소? 실내복 차림의 사는 음울한 얼굴로 우릴 바라보았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난 평생 남들에게 벌어진 흥미로운 사건 소식을 수집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뉴스거리가 생겼는데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글이라고는 한 줄도 쓸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만일 내가 기자로 여기 왔다면 집주인인 나와 인터뷰를 하고 석간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를 실었을 거예요. 사실 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귀중한 기사를 거저 나눠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셜록 홈즈 선생님, 나도 선생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선생이 이 기이한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선생한테 얘기해 들려드린 수고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될 겁니다. 홈즈는 자리에 앉아 경청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4달쯤 전에 바로 이 방에 놓아두려고 산 나폴레옹 흉상인 것 같아요. 난 그걸 하이가역 인근에 있는 하딩 경제사에서 아주 싼 값에 구입했소이다. 기사 쓰는 일을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앉아서 글을 쓰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이었죠. 새벽 3시경에 위층 골방에 앉아있는데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난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없기에 집 밖에서 난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5분쯤 뒤에 갑자기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 어휴, 정말이지 그렇게 무시무시한 소린 처음이었어요. 그 소린 죽을 때까지도 귓전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난 공포에 사로잡혀서 1, 2분 정도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부지깽이를 들고 아래층으로 쫓아 내려갔소이다. 이 방에 들어와 보니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벽난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나폴레옹 상이 없어진 게 금방 눈에 띄었죠. 그런 걸 가져가다니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도둑인지 모르겠어요. 석고로 만든 복제품일 뿐이라 별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 말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저 창문으로 나갈 땐 한 발짝만 크게 떼면 현관 층계에 디딜 수 있어요. 도둑이 그렇게 나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현관문을 열었소이다. 그런데 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문 밖으로 나가다가 거기 누워있던 시체에 걸려 쓰러질 뻔했어요. 등잔불을 가져다 비춰보니 그 가엾은 친구가 목에 구멍이 난 채 피바다 속에 누워있었어. 그는 양쪽 무릎을 세운 채 똑바로 누워있었는데 어휴, 끔찍스럽게도 입을 딱 벌리고 있었어.
그 모습이 꿈에 나타날 것 같아 겁이 나요. 난 가까스로 호루라기를 불고 그냥 졸도해 버린 것 같소이다. 눈을 떠 보니까 홀에서 경찰관이 나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데 그 사이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아, 피살자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홈즈는 물었다. 죽은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소이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지시는 영안실에 안치해 놓았지만 우린 지금까지 피살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고 아주 탄탄하게 생겼는데 나이는 많아봤자 30이요. 입성은 초라하지만 노동자처럼 보이지는 않소. 피살자 옆에 피용덩이엔 뿔 손잡이가 달린 접는 칼이 떨어져 있었어. 그게 살인 무기였는지 아니면 피살자의 소지품인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소이다. 옷에 이름 같은 건 없었고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은 사과 한 알, 끈, 1실링짜리 런던 지도, 그리고 사진 한 장이었어. 바로 이거요. 그것은 소형 카메라로 찍은 스냅 사진이 분명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잔뜩 경계하고 있는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였는데 눈썹이 짙고 얼굴의 아랫부분이 비비의 주둥이처럼 특이한 모양으로 툭 튀어나온 게 영락없는 원숭이상이었다. 그런데 그 흉상은 어찌 됐습니까? 홈즈는 사진을 주의 깊게 관찰한 뒤 질문을 던졌다. 우린 선생이 도착하기 직전에 소식을 들었어. 그것은 캠덴 하우스로에 위치한 어느 빈집의 정원에서 발견됐다고 하오. 석고상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 마침 그걸 보러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시겠소? 네, 좋습니다. 잠깐 둘러보고 나서. 홈즈는 카펫과 창문을 살피고 나서 말했다. 놈은 다리가 아주 길든지 아니면 굉장히 민첩하든지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층계에서 창문까지의 거리를 볼 때 창틀 위로 손을 뻗어 문을 여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통해 층계 위로 내려서는 편이 쉬웠을 겁니다. 하커 씨, 같이 석고상 깨진 걸 보러 가시겠습니까? 기자는 침울한 얼굴로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난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써봐야 해요. 물론 자세한 기사가 실린 석간신문 조판이 벌써 쫙 깔려 있겠지만 말이에요. 내 운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돈코스터에서 관람석이 무너진 사건 기억하세요? 참, 그 관람석에 앉아있던 기자는 나뿐이었지만 기사를 싣지 못한 신문은 우리 신문뿐이었어요. 내가 너무 떨려서 기사를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집 계단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난 또 한 발짝을 늦을 것 같아요. 방을 나서는데 기자의 펜이 사각사각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석고상 잔해가 발견된 지점은 살인 현장에서 수백 미터 거리에 있었다. 우린 미지의 사내의 마음속에 그렇게 광적이고 파괴적인 증오심을 불러일으킨 듯한 위대한 황제의 흉상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것은 산산이 부서진 채 풀밭 위에 흩어져 있었다. 홈즈는 파편을 몇 개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집중한 얼굴과 단호한 태도를 보고 난 마침내 그가 실마리를 잡았다는 걸 알았다. 어떤 것 같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을 몇 가지 건져냈을 뿐이죠. 그 괴상한 범죄자에겐 이 하찮은 석고상을 손에 넣는 일이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생각해 볼 만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나폴레옹상을 부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자가 석고상을 집 안에서 또는 집을 나오자마자 부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죠. 놈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놀라고 당황했어.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석고상의 잔해가 발견된 이 집의 위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주의를 두리번거렸다.
여긴 빈집이에요. 그래서 놈은 정원에 들어와 있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던 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길가에 빈집이 한 채 있고 범인은 분명히 그 집 앞을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멀리 가면 갈수록 사람들과 마주칠 위험이 큰데 거기서 석고상을 깨뜨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난 항복하겠어.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홈즈는 머리 위에 가로등을 손가락질했다. 여긴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 화나지만 거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옳거니. 그건 맞는 말이오. 형사는 말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바니꽃 박사의 석고상은 붉은 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깨졌어. 아하, 홈즈 선생. 그걸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잘 기억해둬야죠. 장부에 올려놓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뭔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레스트레이드, 당신은 이제 어떤 단계를 밟을 작정입니까? 내 생각엔 사건을 해결하려면 죽은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피살자와 주변 인물에 대해 알아내면 그가 지난밤에 무슨 이유로 피트가에 갔으며 호레이스 하커시의 계단에서 그를 살해한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기가 훨씬 쉬워질 거이다. 그러지 않겠어? 그렇겠죠. 하지만 난 그런 식으로 사건에 접근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어쩌시려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하고 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나중에 각자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로 합시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지금 피트가로 돌아가면 호레이스 하커 기자를 만나겠군요. 하커 씨한테 범인은 나폴레옹 망상에 사로잡힌 위험천만한 미치광이 살인마가 분명하다고, 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주십시오. 기사를 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레스트레이드는 홈즈를 빤히 쳐다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지? 홈즈는 빙그레 웃었다. 나 말입니까? 글쎄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호레이스 하커시나 센트럴 프레스 통신사의 독자들은 혹할걸요. 자, 왓슨. 오늘은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될 것 같군. 레스트레이드, 형편이 된다면 이따 저녁 6시에 베이커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진 피살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 사진을 내가 보관하고 싶군요. 나의 추리가 옳다면 오늘 밤에 잠복 수사에 당신과 동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진 조심하시고 행운을 빕니다. 셜록 홈즈와 나는 함께 하이가까지 걸어가서 나폴레옹상을 판매한 하딩 형제사에 들렀다. 젊은 점원이 나와서 하딩 씨는 오후나 돼야 가게에 나오는데 자신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홈즈의 얼굴에 실망과 짜증의 빛이 스쳤다. 할 수 없지 뭐. 만사가 다 뜻대로 되기만을 바랄 수는 없으니까. 그는 마침내 말했다. 하딩 씨를 만나러 오후에 다시 와야겠구만. 자네도 짐작하고 있겠지만 난 지금 그 석고상들의 제작사를 찾아내서 한결같이 그렇게 특이한 운명을 맞은데 무슨 까닭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네. 그럼 캐닝턴로의 모스 허드슨 씨한테 가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들어보기로 하세. 우린 마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미술품상에 도착했다. 키가 작고 뚱뚱한 화상은 벌건 얼굴에 신랄한 태도의 소유자였다. 그랬소이다. 바로 이 진열대 위에서요, 선생. 불안당 같은 놈이 함부로 들어와서 개인 재산을 때려 부수는 판국에 온갖 세금은 뭐하러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예, 그랬소이다. 바니콧 선생한테 석고상 2점을 판 사람이 바로 나였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무정부주의자의 음모야. 내 견해는 바로 그래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면 석고상을 때려 부수며 돌아다니는 놈이 어디 있겠냔 말이야. 말하자면 빨갱이 공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 그 석고상을 어디에서 떼왔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구만. 글쎄, 꼭 아셔야겠다면 말씀드려야지.
그건 스테프니 처치가이 겔더사에서 제작한 물건이요. 이 계통에선 다들 알아주는 회사로서 역사가 20년 된 곳이지. 물건을 얼마나 뗐냐고? 2 더하기 하나는 3이니까 3점이지. 2점은 바니코 선생한테 팔았고 1점은 대낮에 우리 가게 진열대 위에서 박살났지. 그 사진 속의 인물을 아느냐고? 뭘로? 처음 본 사람이야. 잠깐. 이제 보니 아는 얼굴이구만. 베포라는 친구요. 이탈리아인 임시 직원이었는데 우리 가게에서 잠깐 일했지. 조각도 좀 할 줄 알고 도금과 액자 끼우는 일도 하고 그 밖에도 이런저런 일을 할 줄 알았소이다. 그 친구는 지난주에 일을 그만뒀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못 들었소이다. 아니요. 그 친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난 몰라요. 여기 있는 동안엔 딱히 불평할 만한 점이 없었으니까. 석고상이 박살나기 이틀 전에 그만뒀소이다. 가게를 나오면서 홈즈가 말했다. 모스 허드슨한테 알아낼 수 있을 만한 건 다 알아낸 것 같아. 캐닝턴과 갱싱턴에서 이 베포라는 자가 공통분모로 나왔으니까 15km를 달려올 만한 가치가 있었구만. 자, 왓슨? 이제 나폴레옹상을 제작 판매한 스테프니 겔더사로 가세. 틀림없이 거기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우린 마차를 타고 런던의 패션가, 호텔가, 극장가, 문학동네, 장가, 그리고 해양타운을 빠른 속도로 지나 인구 10만의 어느 강변 도시에 도착했다. 유럽에 버림받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의 싸구려 셋집은 땀에 절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한땐 런던의 부유한 상인들이 몰려 살던 이곳의 넓은 대로변에 우리가 찾는 조각품 제작사가 있었다. 꽤 넓은 마당엔 돌 조각이 가득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작업실에서 10명가량의 일꾼들이 조각을 하거나 틀에서 본을 뜨고 있었다. 금발의 거구의 독일인 지배인이 나와 우리를 정중히 맞아들여 홈즈의 모든 질문에 명료하게 대답해 주었다. 장부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대빈의 나폴레옹 흉상 대리석 복제품에서 수백 점의 석고상을 떠냈는데 1년쯤 전에 모스 허드슨에게 넘긴 3점의 나폴레옹상은 6점 한 세트의 절반이었고 나머진 켄싱턴의 하딩 형제사로 넘겼다. 그 6점의 나폴레옹상이 다른 복제품과 다르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었다. 지배인은 나폴레옹상을 부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전혀 상상이 안 된다고 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나폴레옹상의 도매 가격은 6실링이지만 소매 가격은 12실링 이상일 거라고 했다. 복제품을 만들 때 얼굴 양쪽을 2개의 틀로 떠내는데 소석고로 만든 이 반쪽 얼굴 2개를 합쳐놓으면 완전한 흉상이 된다고 했다. 작업은 주로 이 작업실에서 이탈리아인들이 한다. 석고 흉상이 완성되면 통로의 탁자 위에 올려놓고 건조시킨 다음 창고에 갖다 쌓는다. 그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였다. 그러나 사진을 꺼내놓자 지배인의 표정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났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게르만 쪽의 푸른 눈 위에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혔다. 이런 흉악한 녀석. 지배인은 소리쳤다. 그럼요. 알고 말고요. 아주 잘 아는 자입니다. 우리 작업실에선 그동안 남부끄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로 경찰이 들이닥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었죠. 그게 벌써 1년도 더 됐습니다. 이 자가 노상에서 다른 이탈리아인을 칼로 찌르고 작업실로 도망쳐 왔다가 추적해온 경찰한테 여기서 잡혀갔죠. 이름은 베포인데 성은 모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쏘줬으니 제가 다 자초한 일이죠. 하지만 일솜씨는 괜찮았습니다. 장인으로서는 최고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지금은 틀림없이 출감했을 테지만 저도 감히 여기 다시 얼굴을 내밀 생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녀석 사촌이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홈즈가 외쳤다. 그 사촌 되는 사람한텐 입도 뻥긋하지 마시오. 부탁이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인데 전후 사정을 알면 알수록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군요. 그런데 아까 그 장부엔 나폴레옹상을 판매한 날짜가 작년 6월 3일로 되어 있었소이다. 혹시 배포가 잡혀 들어간 게 언제인지 알 수 있겠어? 급여 지불 대장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배인은 대답했다. 여기 있군요. 지배인은 몇 장을 넘기더니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급료를 받아간 게 5월 20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소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 일절 말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고 우린 다시 서쪽으로 향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난 뒤에야 우린 식당에 들어가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출입구엔 켄싱턴의 유혈극, 살인범은 정신병자라고 씌어진 신문 광고가 나붙어 있었는데 신문을 보니 결국 호레이스 하커시가 기사를 쓴 것이 분명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총동원한 사건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홈즈는 양념통 받침대에 신문을 기대놓고 음식을 우물거리며 기사를 읽었다. 두어 번은 혼자 킬킬거리며 웃기도 했다. 와씨, 썩 마음에 드는구만. 이 대목을 좀 들어보게나.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경찰사관 레스트레이드 씨와 유명한 자문탐정 셜록 홈즈 씨는 그토록 비극적으로 끝맺은 기괴한 사건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광증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정신병자의 소행이라고 밖엔 볼 수 없는 것이다. 언론을 활용하는 요령만 알고 있다면 이보다 더 쓸모가 많은 매체는 없다네. 식사를 마쳤거든 켄싱턴으로 돌아가서 하딩 형제사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세. 큰 상점의 설립자는 키는 작아도 활발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다. 두뇌 회전이 빠를 뿐더러 언변이 청산유수였다. 그 소식은 석간신문에서 벌써 읽었습니다. 호레이스 하커씨는 우리 상점의 고객이시죠. 우린 몇 달 전에 그분에게 나폴레옹상을 판매했습니다. 우린 그런 종류를 스테프니 겔더사의 3점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팔렸죠. 사간 사람이요? 판매 장부를 들춰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군요. 명단은 이겁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는 호레이스 하커씨에게, 하나는 지스윅 레버넘 베일, 레버넘가의 조시아 브라운 씨에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레딩, 로워 크로브로의 샌드포드 씨에게 팔았군요. 아니요. 그 사진 속의 얼굴은 처음입니다. 저렇게 못생긴 얼굴은 한번 보면 좀 재있기 힘들겠는데요. 직원 중에 이탈리아인이 있느냐고요? 예. 직공하고 청소부들 중에서 몇 명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판매 장부를 들여다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부를 특별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이렇게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가 밝혀지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홈즈는 하딩 씨의 진술을 들으면서 몇 가지를 받아 적었고 난 그가 조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아주 만족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으면 레스트레이드와의 약속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말만 했을 뿐 입을 꾹 다물었다. 과연 베이커가 도착해보니 형사는 벌써 와서 초조한 기색으로 방안을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거만한 태도를 보니 하루를 헛되이 흘려보내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어떻소, 홈즈 선생? 무슨 행운이라도? 레스트레이드는 물었다. 우린 하루 종일 아주 바빴습니다. 셜록 홈즈는 설명했다. 소매상 2군데와 석고상을 제작한 업체를 다녀왔죠. 이제 나폴레옹 흉상 6점의 유통 경로를 환히 깨고 있습니다. 아이, 흉상이라고요? 레스트레이드는 소리질렀다. 에이, 좋소이다. 누구한테나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으니까. 셜록 홈즈 선생, 선생의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지만
내 생각엔 내가 선생보다 훨씬 알찬 하루를 보낸 것 같소. 난 피살자의 신원을 확인했어. 정말입니까? 그리고 범행 동기를 알아냈어. 하하, 대단하군요. 우리 본부에 사프론 힐과 이탈리아인 거주 구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는 경위가 하나 있어. 피살자는 목에 가톨릭의 상징을 걸고 있었고, 게다가 피부색으로 미뤄보아 난 그가 남쪽 나라 출신일 거라고 생각했소이다. 힐 경위는 과연 지신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더군. 죽은 사람은 나폴리 출신의 피에트로 베누치라는 친구인데 런던에서 손꼽히는 칼잡이고 마피아와도 관계가 있다오. 그런데 선생도 아시다시피 마피아는 조직의 명령이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비밀 정치 조직이요. 자, 셜록 홈즈 선생도 이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지? 살인범도 아마 이탈리아인이고 마피아의 조직원일 거요. 그잔 모종의 규칙을 위반했어. 피에트로가 그 뒤를 쫓았고, 피에트로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사진은 목표물을 헷갈리지 않도록 가지고 다니던 사진일 거요. 피에트로는 목표물을 따라다니다가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밖에서 기다리지만 격투 끝에 오히려 자신이 칼에 찔렸어. 셜록 홈즈 선생, 내 말이 어떻소? 홈즈는 찬성의 의미로 짝짝 박수를 치고 외쳤다. 훌륭해요, 레스트레이드.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상을 부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빠졌군요. 나폴레옹상? 선생은 그놈의 흉상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시는구려. 결국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기껏해야 형량 6개월의 절도죄지.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건 살인사건이고, 분명히 말해두지만 난 모든 실마리를 이 손 안에 쥐고 있소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그거야 뻔한 거지. 힐과 같이 이탈리아인 거주 구역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확보한 사진 속의 인물을 찾아내 살인 혐의로 체포하는 거요. 선생도 동행하시겠소?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린 좀 더 간단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일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는 어떤 요소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난 기대가 큽니다. 사실 가능성을 따져보면 정확히 반반이죠. 레스트레이드, 당신이 오늘 밤에 우리와 동행한다면 그자를 잡아놓을 수 있게 도와드리죠. 이탈리아인 거주 구역에서? 아니요. 난 그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지스윅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스트레이드, 당신이 오늘 밤에 같이 지스윅으로 가준다면 난 내일 그 이탈리아인 거주 구역에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해서 일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들 몇 시간 자두는 게 좋을 것 같군요. 11시나 되어야 출발할 텐데 아침 때나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레스트레이드, 저녁 식사는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리고 출발 시간이 될 때까지 기꺼이 소파를 내드리죠. 왓슨, 그 사이에 전보 배달부를 좀 불러주겠나? 급하게 보내야 할 편지가 한 통이 있다네. 홈즈는 저녁 내 낡은 신문으로 가득 찬 창고에 파묻혀 신문 더미를 뒤졌다. 마침내 방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눈빛은 득이에 차 있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홈즈가 이 복잡한 사건의 실마리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라도 이 기괴한 범죄자가 남은 흉상 2점을 훔쳐낼 거라고 그가 확신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은 흉상 2점 중에 하나가 치스윅에 있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보나마나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한 것이리라. 난 친구가 석간신문에 엉뚱한 정보를 흘려서 범인이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든 계책에 찬복했다. 그가 내게 리볼버를 가져가라고 했을 때도 놀라지 않았다. 홈즈는 평소에 애용하는 납을 채워 넣은 사냥용 채찍을 집어들었다. 11시에 사륜마차 한 대가 문 앞에 도착했고 우린 그것을 타고 해머스미스 다리 건너편의 한 지점으로 갔다. 맙은 거기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린 잠깐 걸어서 정원이 딸린 쾌적한 주택이 늘어서 있는 한적한 도로로 나왔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어느 집 대문 기둥에 레버넘 전원주택이라고 씌어져 있는 게 보였다. 집안 식구들은 벌써 잠자리에 들었는지 오솔길을 비추는 희미한 불빛을 빼면 집안은 온통 깜깜했다. 도로와 정원을 가르는 나무 울타리는 정원 안쪽으로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는데 우린 바로 이곳에 쪼그리고 앉았다.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군요. 홈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다행히 비가 안 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겠군요.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면 시간 때우긴 좋겠지만 그것까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구에 보답받을 확률은 반반입니다. 하지만 홈즈의 예상과 달리 우린 오랫동안 경계할 필요가 없었는데 불침번은 의외의 순간에 기이하게 끝이 났다. 사람이 다가오는 기척도 없었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호리호리하고 시커먼 사람 그림자가 마치 원숭이처럼 날렵한 동작으로 집 쪽으로 달려갔다. 그림자는 눈 깜짝할 새에 현관문 위로 흘러나온 불빛 속을 지나 어두운 집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한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린 숨도 크게 못 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문득 조그맣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소리는 그치고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자네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집 안에서 차광식 각등의 불빛이 번쩍 빛나는 게 보였다. 찾고 있는 것이 거기에 없었는지 다른 창문에서 다시 불빛이 번쩍거렸고 그리고 또 다른 창문에서 다시 불빛이 번쩍였다. 저 창문 밑에서 기다립시다. 저자가 밖으로 나올 때 덮치는 거예요. 레스트레이드가 속삭였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사내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그가 희미한 불빛 속을 지날 때 보니 뭔가 하얀 것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사내는 은밀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인적이 끊어진 길은 고요했고 그는 저기에 안심한 눈치였다. 그는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끼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았다. 다음 순간 쩡 하고 때리는 소리가 나더니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하고 있는 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우리가 잔디밭을 지나 살금살금 다가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홈즈는 사내의 등 뒤에서 비호같이 덮쳤고 이에 질세라 레스트레이드와 나는 양쪽에서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수갑이 철컥 채워졌다. 사내를 돌려눕히자 흉측하게 생긴 누르깨한 얼굴이 분노에 못 이겨 몸부림치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사진 속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홈즈는 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현관 계단에 쪼그리고 앉더니 사내가 집 안에서 꺼내온 물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우리가 아침나절에 본 것과 똑같은 나폴레옹 흉상이었는데 비슷한 모습으로 부서져 있었다. 홈즈는 파편을 하나씩 들고 조심스레 불빛에 비춰보았지만 부서진 석고 조각들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그가 막 조사를 마쳤을 때 홀의 불빛이 밝아지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리면서 둥글둥글한 얼굴에 쾌활한 인상의 집주인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조시아 브라운 씨 되십니까? 홈즈가 말을 건넸다. 예, 그렇습니다만 그럼 셜록 홈즈 선생이시겠군요. 선생이 정보 배달부 편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거기 씌어져 있는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했습니다. 문이란 문은 죄다 안에서 걸어 잠그고 사태의 주의를 주시했죠. 범인을 잡은 걸 보니까 정말로 기쁩니다. 신사 여러분, 들어와서 잠깐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레스트레이드는 한시 앞이 범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 했고 그래서 우린 대기 중인 마차를 불러타고 곧장 런던으로 향했다. 폴은 입을 꾹 다문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우릴 노려보았다. 한 번은 내 손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듯하자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으려고 했다. 우리가 경찰서에 머무는 동안 몸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의 몸에서 나온 것은 동전 몇 개와 칼집이 달린 긴 칼 하나였다. 손잡이엔 최근에 묻은 듯한 피가 잔뜩 엉겨 있었다. 문제없어. 헤어질 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길은 이 패거리에 대해 속속들이 꿰고 있으니까 이자의 이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은 내가 말한 마피아 설명이 제대로 들어맞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혼주 선생, 선생이 능란한 수법으로 범인을 찾아준 것에 대해선 정말 고맙게 생각하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진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오. 자세히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늦은 것 같군요. 게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파헤쳐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베이커가를 찾아주신다면 난 당신이 범죄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것으로 기록될 이 사건의 온전한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왓슨? 자네가 앞으로 내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더 펴내게 될 때 자넨 나폴레옹상을 둘러싼 진기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책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걸세. 다음 날 저녁, 레스트레이드는 포로에 관한 정보를 머릿속에 잔뜩 담아가지고 왔다. 그의 이름은 배포인 것 같지만 성이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탈리아 거류민 사이에선 이름난 건달이지만 한땐 재간 있는 조각가였고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먹은 적도 있다. 하지만 악의 길로 들어선 뒤에 벌써 2번이나 감옥에 다녀왔다. 한 번은 절도죄로, 또 한 번은 다들 알고 있다시피 동포를 칼로 찌른 죄로. 영원 유창하다. 나폴레옹상을 부순 이유는 아직도 모른다.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떤 질문을 해도 묵묵부답인데 경찰에선 문제의 흉상들이 다름 아닌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는 겔더사 작업실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 레스트레이드가 가져온 이 모든 정보는 거의 다 아는 것들이었지만 홈즈는 예의 바르게 경청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친구를 잘 아는 나는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예의 무표정한 얼굴 뒤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 엿보였다. 갑자기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움찔했는데 두 눈에 밝은 빛이 감돌았다. 초인종 소리가 들린 것이다. 잠시 후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반백이 된 고렛나룻에 얼굴이 불그레한 나이 지긋한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사내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 중에 셜록 홈즈 선생이 계십니까? 내 친구는 목례와 함께 미소를 보내며 물었다. 레딩의 샌드포드 씨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좀 늦은 것 같군요. 하지만 기차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선생은 편지에 내가 소장하고 있는 흉상에 대해 쓰셨더군요. 예, 맞습니다. 여기 선생이 보내주신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쓰셨지요. 난 대빈의 나폴레옹상 복제품을 소장하고 싶은데 기하의 소장품에 대해 10파운드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난 선생의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론 놀라셨겠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형제사이 하딩 씨가 샌드포드 씨에게 마지막 남은 석고상을 팔았다면서 주소를 알려주셨죠. 허허, 그랬군요. 그런데 나한테 이걸 얼마에 팔았는진 말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긴 못 들었습니다만. 난 별로 부자는 아니지만 정직한 사람입니다. 선생에게 10파운드를 받기 전에 사실을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난 그 흉상을 겨우 15실링 주고 샀습니다. 샌드포드 씨, 당신은 명예롭게 양심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왕 값을 불렀으니 그대로 드릴 작정입니다. 홈즈 선생, 정말 후한 분이시군요. 난 선생 요구대로 흉상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는 가방을 열고 나폴레옹상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우린 2차례나 산산조각난 상태로 보았던 문제의 흉상을 이제야 온전한 형태로 볼 수 있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들고
탁자 위에 10파운드 지폐를 올려놓았다. 샌드포드 씨,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당신이 이 석고상에 대해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를 전부 내게 양도한다는 뜻이죠. 난 원래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샌드포드 씨. 돈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이 방을 나가자 셜록 홈즈는 묘한 행동을 해서 우리 두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서랍에서 희고 깨끗한 천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그런 다음 방금 구입한 흉상을 천 가운데에 올려놓았다. 그러더니 사냥용 채찍을 집어들고 나폴레옹의 정수리에 일격을 가했다. 석고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홈즈는 고개를 숙이고 파편 더미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승리의 함성을 울리며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다. 푸딩에 박힌 건포도처럼 하얀 파편 한가운데 둥글고 검은 물체가 박혀 있었다. 신사 여러분, 저 유명한 보르자의 흑진주를 소개합니다. 홈즈가 소리 높여 외쳤다. 레스트레이드와 나는 한순간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잘 짜여진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볼 때처럼 충동적으로 짝짝 박수를 쳤다. 홈즈의 창백한 볼은 발갛게 달아올랐고 그는 관객의 갈채를 받는 대극작가인 양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가 추리기계임을 그치고 찬탄과 갈채에 대한 인간적인 애호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대중적인 평판에 오만하게 등을 돌리는 유난스레 자부심이 강하고 내향적인 기질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구들의 감탄과 칭찬 앞에서 깊이 감동받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존한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진주입니다. 기납적 추리의 연쇄를 거쳐 이 진주가 분실되었던 데이커 호텔 코로나 왕수자의 객실에서 시작해 스테프니 겔더사에서 제작된 나폴레옹 흉상 6점 세트의 마지막 석고상 내부까지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죠. 레스트레이드, 당신도 이 귀중한 보석이 없어진 다음에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런던 경찰청에선 보석을 되찾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지만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죠. 나 자신도 그 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았지만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왕세자비의 하녀가 용의선상에 떠올랐고 그 여자의 오빠가 런던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둘이 접촉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죠. 왕세자비의 하녀는 루크테리아 베누치라는 여자였는데 난 이틀 전에 살해당한 피에트로가 그 여자의 오라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신문처를 뒤져보니 진주가 없어진 건 배포가 폭행죄로 겔더사 공장 군내에서 체포되기 꼭 이틀 전의 일이더군요. 마침 그때 겔더사에선 이 흉상들이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은 내가 사건을 인지한 순서와는 정반대로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배포는 흑진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피에트로에게서 훔쳐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자신이 피에트로의 공범이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가 피에트로와 누이 동생 사이에 다리를 놓았는지도 모르고요. 사실이 어찌됐든 그건 우리에겐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자가 경찰에 쫓기고 있던 바로 그때 진주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으로 향했는데 이 막대한 가치를 지닌 노획물을 감출 시간이 고작 몇 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잡혔다간 몸수색을 당할 때 발각될 것이 뻔했거든요. 그때 나폴레옹상 6점이 복도에서 건조되고 있었죠. 그중 하나는 여전히 물렁했습니다. 재간이 뛰어난 장인이었던 베폰 순식간에 젖은 석고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속에 진주를 떨어뜨린 다음 몇 번 손질을 해서 다시 구멍을 막았습니다. 진주를 감춰놓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지요. 과연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베폰은 1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동안 나폴레옹상 6점은 런던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보물을 감추고 있는 석고상이 어느 것인지 알아낼 도리가 없었죠. 석고상을 깨봐야만 알 수 있었거든요. 흔들어 보는 것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진주가 젖은 석고에 찰싹 달라붙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이 그랬습니다. 배포는 실망하지 않고 나름대로 독창성을 발휘해서 끈기 있게 조사를 밀고 나갔습니다. 우선 겔더사에서 일하는 사촌을 통해서 문제의 흉상을 떼어간 소매상을 찾아냈죠. 그리고 모스 허드슨 상점에 취직해서 세 점의 석고상이 팔려간 곳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거기 없었죠. 그 다음엔 어느 이탈리아인 점원의 도움으로 나머지 흉상 세 점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맨 먼저 그는 하커신의 집에 있는 흉상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배포가 진주를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던 공모자 피에트로가 그곳까지 따라붙었고 배포는 격투 끝에 그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배포가 공모자였다면 피에트로는 무엇 때문에 그의 사진을 갖고 다닌 거지? 내가 물었다. 그의 소재를 알아내는 데 필요했지. 다른 사람들한텐 그에 대해 물어볼 때 요긴하게 쓰일 테니까. 분명히 그것 때문이었을 걸세. 어쨌든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 난 배포가 행동을 늦추기보단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진주의 비밀을 알아채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경찰이 선수치는 일이 없도록 서둘렀습니다. 물론 난 배포가 하커 기자의 석고상에서 진주를 찾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는 것이 진주라는 것도 몰랐죠. 하지만 그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흉상을 들고 다른 빈집을 지나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집을 찾아 들어가 부술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커 기자의 석고상은 남은 세 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나머지 두 점의 석고상에 진주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내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반반이었습니다. 두 점의 석고상 중에서 배포가 런던에 있는 것을 먼저 해치우리라는 것은 분명했죠. 난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집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곳으로 출동해서 흡족한 성과를 거두었죠. 물론 그때까지 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이탈리아의 명문가 보르지아 가문의 흑진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피살당한 사내의 이름을 단서로 해서 알아낸 사실이죠. 이제 남은 흉상은 레딩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주는 거기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주인에게 흉상을 사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방 안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하하, 홈즈 선생. 난 선생이 숱한 사건을 해결하는 걸 보아왔지만 이보다 더 교묘한 솜씨를 발휘하는 건 본 적이 없어. 우리 런던 경찰청 사람들은 선생을 시샘하지 않소. 그렇고 말고. 오히려 우린 선생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소이다. 만약 내일 본부에 들러주시면 제일 나이 많은 경감에서 제일 어린 새파란 순경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투어 선생에게 악수를 청할 거요. 고맙군요. 고맙습니다. 홈즈는 말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돌아섰는데 어느 때보다 순한 인간적인 감성이 가슴을 녹이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냉정하고 실용적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왓슨, 그 진주는 금고에 넣어두게나. 그리고 콩크 싱글턴 문서 위조 사건 관련 서류를 꺼내주게. 레스트레이드,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든 능력이 닿는 한 기꺼운 마음으로 사건 해결에 협조하겠습니다. 셜록 홈즈 6점의 나폴레옹상. 오늘 밤 책 한 잔.